안녕하세요. 구조 엔지니어 김성용입니다. 오늘은 그 실무에서 설계 구조 해석 결과가 예상과 좀 다를 때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최근에 그 제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메일을 저한테 보내신 분이 계세요. 그래서 그분께서 아마도 실무를 하고 계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분께서 메일을 주시면서 몇 가지 그 구조 해석 결과치를 갖다 보내주셨거든요. 그러면서 어떤 부분들이 볼 때 좀 결과치가 이상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, 어떻게 하면 그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 메일을 주셨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보고 제 눈에 띈 점들, 그리고 또 뭐 어떻게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같이 한번 제가 영상을 통해 보여드리면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이제 약간 실무와 좀 관계된 거죠. 저도 이제 회사에 있으면서 그 다른 엔지니어들이랑 이야기를 많이 하죠. 어떤 결과치가 나왔을 때 뭔가 이상하면 저한테 와서 물어보기도 하고, 그러면은 뭐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그럽니다.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진짜 그 구조 사무실에서 다른 동료들하고 얘기하고 뭐 이런 그런 실무와 관련된 것입니다. 그리고 또 이런 어떤 한 예를 통해 가지고 이때까지 배웠던 이론들을 다시 한번 더 정리하는 그런 시간, 그리고 또 실무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런 것도 한번 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뭐 말하자면 오늘 영상은 뭐 실무 상담 뭐 이런 거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. 자,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.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 보내주신 그 결과 사진들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건 보내주신 분하고 보내주신 분의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그 그림들을 나누게 된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한번 보시죠. 여기에 제가 이제 그림을 갖다가 미리 여기에다가 복사를 해놨는데요.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마크를 해주셨어요. 제가 한 게 아니라 이 빨간색은 그 보내주신 분이 마크를 한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의 그 결과값이 전단력을 가르친다고 하셨거든요. 그래서 여기 왼쪽에 보니까 뭐 그걸 나타내는 그런 표현들도 있는 것 같아요. 여기 보시면은 그 force라고 있죠. 그 힘이죠. 그리고 RSRY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아마도 방향 같습니다. 제가 이거 마이다스로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거 마이다스 젠이라고 되어 있죠. 지금 마이다스를 써본 적은 없어서 옛날에 썼나요? 한국에 있을 때 학교에서 배운 거? 아무튼 뭐 제가 이걸 잘 모릅니다. 그래서 그렇지만 뭐 그 구조 해석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으니까 제가 이해한 부분들을 기준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은 뭐 스토리 쉐어 폴스라고 되어 있죠.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전단력이 이게 생각보다 예상한 것보다 너무 크게 나온다라고 하셨어요.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 동그라미를 쳐 놓으셨죠. 그리고 요 밑에 보면은 똑같은 거죠. 똑같은 전단력에 대한 그 결과값들을 이제 다이아그램으로 약간 표현을 해서 그래프 색깔로 표현을 해서 나타낸 것 같아요. 여기 똑같이 이 부분의 전단력은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우리가 그죠? 567, 뭐 580, 538 이렇게 큰 것을 볼 수가 있죠. 여기도 그렇고요. 여기 왼쪽에 보면 이제 여기도 뭐 힘이 있겠죠. 그리고 뭐 그렇습니다. 요 오른쪽에는 이렇게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빨간색으로 나오는 것도, 그리고 또 여기 그 좌표도 나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요 밑에는 이렇게 보시듯이 이 건물이 어떻게 모델링이 됐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. 이걸 통해서. 여기가 뭐죠? 이걸 갖다가 그 브레이스라고 하죠. 브레이스도 있고 뭐 그 수평 하중 전달에 관여하는 그런 그 구조재들이 보입니다. 그죠? 자,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약간 그 3D의 그런 형태를 볼 수가 있죠. 여기로 봐서는 제 생각에는 요 밑에 있는 부분이 잘린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여기는 한 2층, 1층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아까 그 다른 그림을 보면 뭐 루프라고 돼 있고, 그죠? 루프 돼 있고 뭐 2F, 1F 있죠. 그래서 아마 지붕층이고 얘는 2층, 그 밑에 1층이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여기는 그림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아마 그 자르신 것 같아요. 요 밑부분은. 그런데
이제 1층에 어떤 구조 형태로 돼 있는지 제가 모르니까 일단 위층만 1층 요 위에 있는 2층만 고려를 해서 이게 그냥 단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말씀을 드려볼게요.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기본이 되면 나중에 1층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도 좀 더 적절한 그런 구조 계획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제일 먼저 이걸 보고 이제 든 생각은 이제 여기에 보면은 그 저기 뭐죠 전단력이 되게 크죠. 그래서 이 전단력이 제일 큰 이유가 뭔가 이걸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. 그런데 그거 하기 전에 좀 기본적인 걸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. 제가 이때까지 그 수평 하중 전달에서도 좀 강조를 하고 그랬던 부분인데 요거가 다시 한번 짚어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걸 다시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하실 거예요. 제가 지금 한번 두 가지로 나눠 볼게요.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 요쪽에 있는 이 부분을 갖다가 A 부분이라고 하죠. 요 큰 부분을 그리고 요걸 B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. 이 A과 B 부분에 요 부분에 보시면은 이제 단차가 있음을 볼 수가 있죠. 그런데 일단 제가 먼저 개념을 좀 간단하게 이해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A 부분만 고려를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. 이것만 이제 딱 떼내오는 거죠.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여기에서 그 A 부분에 그 평면을 그린다면 뭐 대충 자 대충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? 그죠? 요렇게 되는 거죠. 그죠? 요게 이제 평면이에요. 평면이고 요 보시면은 뭐 이 부분에도 이제 X로 이건 안 되구나. 이렇게 X로 되어 있죠. X. 얘가 이제 저기죠. 뭐죠? 브레이싱이죠. 브레이싱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얘가 이제 브레이싱이 있고 뭐 요 부분에도 이제 브레이싱이 있고 뭐 여기에 브레이싱이 있고 그죠? 이렇습니다. 그리고 반대편에도 브레이싱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 부분에도 이제 브레이싱이 있는 거죠. 그래서 여기는 이제 수평 하중 전달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쪽에서 이제 하중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이 하중이 자 한번 색깔을 바꿔볼까요? 이 하중이 들어가는 그런 브레이싱 그 하중 전달 시스템은 얘가 되겠죠. 얘 둘. 얘 둘에서 이제 반력이 생기게 됩니다. 그래서 이 하중이 이렇게 흘러가고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거죠. 그죠? 그리고 만약에 반대편에서 힘이 온다.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? 어떻게 되냐면 똑같이 얘가 이렇게 오면 얘가 이 하중이 얘로 가고 이제 얘로 가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수평 하중 전달은 각 방향에서 충분한 이런 그 수평 하중 전달 구조체가 있는 것이죠.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말씀드려 본다면 이런 평면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사실 이런 평면에서 필요한 것은 어, 그 수평 하중 전달 시스템에서 세 가지 벽만 있으면 됩니다. 이제 이걸 브레이스도 같이 이제 벽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러니까 수평 하중을 견디는 그런 구조제로 생각을 한다면 세 개만 있으면 됩니다. 예를 들어서 뭐 이쪽에 하나, 이쪽에 하나, 이쪽에 하나 이렇게 있으면 되죠. 이게 이제 충분한 것이고요. 좀 더 이제 좀 좋게 하기 위해서는 이쪽에 하나 있으면 되겠죠. 왜냐하면 이거 한쪽만 만약에 방금 제가 그린 그 벽이 없으면 한쪽이 그 뭐죠? 토션 모멘트, 비틀림 모멘트를 받게 되죠. 그래서 양벽이 좀 더 많은 수평 하중을 받게 됩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 방향에서 힘이 오면은 얘는 이렇게 다시 또 그러네요. 이렇게 얘는 이렇게 전달이 되고 얘도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. 요 그대로 요 그 뭐죠? 이 그 원리가 그대로 요 그 건물에도 적용이 된 거죠. 그래서 그 이 큰 A 부분을 고려를 했을 때 그 각각 방향에 충분한 그런 수평 하중 저항 구조체가 있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. 이제 그런데 좀 더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죠.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이 예를 들었죠. 이 힘이 이제 이 방향으로 수평 방향으로 작용할 때를 한번 살펴보자고요. 그러면서 우리가 이면을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볼까요? 이면이 좋을까요? 네, 이면을 한번 고려해 보죠. 그러니까 요 면입니다. 그죠? 얘가 지금 보이는 요 면. 요 면을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게 되면 제가 요걸 갖다가 간단하게 스케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보이냐면은 아마도 이렇게 되겠죠. 까만색으로 해볼까요? 이게 아직도 이게
손에 안 익어가지고. 자, 뭐 이렇게 인면이 있었습니다. 그죠? 인면이 있었고, 그리고 이 뭐 사이에 이렇게 그 기둥이 있었죠. 그죠? 하나 모자란 것 같은데.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죠? 그리고는 세 번째에 브레이스가 있고, 네 번째, 다섯 번, 여섯 번째 브레이스가 있네요. 세 번째에 여기에 브레이스가 있고, 여섯 번째 이렇게 브레이스가 있죠. 그죠? 그러면 이제 아까 이 수평 하중 힘이 이렇게 오는 거죠. 그 수평 하중 전달될 때 힘은 어디로 가죠? 강성이 높은 곳으로 가죠. 그죠? 그러니까 결국은 이 브레이스가 있는 쪽으로 힘은 전달이 될 겁니다. 그러니까 요 그 전체 힘을 갖다 H라고 했을 때 H1이라는 힘은 이 브레이스를 통과하게 될 거고, 그리고 H2라는 힘은 두 번째 브레이스를 통과를 하게 되겠죠. 근데 여기서도 보실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H1이라는 힘이 지나갈 때 이런 경우는 좀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? 좀 더 좋은 수평 하중 전달을 해줄 수가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. 무슨 말이냐면 얘가 이제 H라는 힘이지 않습니까? H1이라는 그 얘가 이 브레이스로 이 안 브레이스로 어떻게든 가야 돼요. 그러면 갈 수 있는 길이 여기 기둥을 통과하는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만약에 이 H1이라는 힘이 이 브레이스로 가게 되려면 이 기둥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얘를 또 뭐라고 할까요? 얘를 갖다가 HA하고 HB랑 나눠서 생각을 하면 이쪽에는 HA가 되는 거고 이쪽에는 HB라는 힘이 지나가야 되는 거죠. 그죠? 그런데 이 힘이 기둥을 통해서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. 그럼 이 기둥에는 요 부분의 기둥에는 이 힘이 어떤 그 내력으로 작용을 할 거예요. 그렇죠. 당연히 그 전단력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이 HA라는 힘이 기둥의 전단력으로 작용을 하고 이 기둥을 통과해야 얘가 이제 이 브레이스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. 가세도 한국말은 가세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 힘은 이 기둥은 이 HA와 HB라는 힘을 견뎌내야 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. 이 H2에서 똑같은 거죠. H2에서도 만약에 얘를 갖다 내가 그 H3와 H4라는 힘으로 나눴다면은 여기 있는 얘들 기둥도 H3와 H4를 갖다가 CD라고 하죠. HCD를 견뎌내야 되는 거죠. 그러면 좀 더 나은 그런 그 구조 설계는 어떻게 되는 게 좋을까요? 이 힘이 그냥 바로 가세로 전달되게 되는 게 좋겠죠. 왜냐하면 가세가 강성도 크고 그리고 기둥이 전단력을 받아낼 수는 있지만 받기에는 그렇게 좋은 부재가 아니죠. 가세가 이 수평 하중 전달을 받아내기에 좋습니다. 강성도 그렇고 힘의 전달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. 만약에 가세가 되면은 가세 부재 내에서 이 그 수평 하중은 압축력이나 인장력으로만 작용하게 돼 있죠.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기둥을 그 힘을 받아내게 하면은 이 기둥은 전단력도 받고 모멘트도 받고 막 그렇습니다. 그래서 그 기둥한테는 별로 안 좋은 그런 모델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여기에서 바꿔주는데 시스템을 바꿔주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바꿔주는 게 좋겠죠. 이렇게 층고 다 이렇게 가세가 그러니까 1층, 2층 바닥인가 2층 옥상과 2층 바닥 그죠? 얘의 그 가세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게 설계를 하는 게 좋겠죠. 이렇게 되면 이제 힘이 어떻게 흐르게 되냐면 얘가 이제 H라는 힘이 오겠죠. 그죠? 그래서 결국 얘도 그 가세 얘 둘이가 강성이 높기 때문에 이 힘은 대부분이 가세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여기 그 하신 모델의 그 전단력을 보니까 여기 다 이제 모멘트 저항으로 연결하신 것 같은데 저 같으면 여기를 그냥 힌지로 연결할 것 같아요. 어차피 뭐 물론 얘들이 받아내는 힘은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얘들 다 그 모멘트 저항 연결로 봐줘야 되고 또 실제 그 시공에서도 이제 그렇게 고려를 해줘야 되겠죠. 그렇지 않고 이제 힌지로만 하게 되면 힘도 깔끔하게 이 가세로 전달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그 실제 나중에 여기 접합부에 그 시공을 할 때에도 그 볼트 가지고 그냥 쉽게 이렇게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.
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팁이고요. 자, 그러면 이제 힘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보죠. 아까 얘가 제가 H1이라고 얘가 H2라고 하지 않았습니까? 그죠? 그러면 이 H1이라는 힘이 왔을 때 어떤 형태로 전달이 되게 되냐면 얘는 그냥 바로 가세로 전달이 됩니다. 이제 요 가세도 그 두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. 하나는 얘를 갖다가 그냥 H빔이나 이렇게 인장력과 압축력을 받아낼 수 있는 부재로 설계를 할 수가 있고, 아니면 그 뭐라고 하죠? 그 인장력만 받아내게 할 수 있는 가세로 설계도 할 수가 있어요. 그게 한국말로 제가 이름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생긴 거예요. 이렇게 그 이렇게 보면 이렇게 아이바라고 하나요?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갖다가 여기에 보면 이렇게 얇은 그런 철막대가 있죠. 각막대가. 그래서 얘는 이제 인장력만 그 받아내게 되는데, 아무튼 만약에 이제 요 두 가지 한번 가정을 해보고, 첫 번째는 얘는 압축력도 받고 인장력도 받는다. 두 번째는 인장력만 받는다. 이제 요렇게 한번 가정을 하고 힘이 어떻게 흐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힘이 흐르는 방향은 뭐 이렇죠. 제가 이것만 이제 또 떼내면 요렇게 되겠죠. 그죠? 얘만 가세.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힘을 받게 되는데, 이 힘이 첫 번째 압축력과 인장력을 받는 가세에서는 어떻게 가냐면은 그냥 바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. 얘를 통해서 그 뭐라고 하죠? 이건 다이아고널이죠. 그 대각선으로 서 있는 애를 통해서 이렇게 바로 들어가요. 그래서 압축력으로, 그래서 여기도 압축력이 되고, 그래서 나중에 여기 그 뭐죠? 밑층, 그러니까 만약에 얘는 지금 이제 우리가 1층 단층으로 가정한 거죠. 그래서 요 바닥에서 이런 식으로 그 힘이 전달이 되게 됩니다. 이렇게 되는 거죠. 약간은 뭐 요로 힘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. 그 인장력으로. 요 두 번째 걸 한번 보죠. 두 번째 걸 보면 이제 이런 거죠. 까만색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. 네. 요런 거죠. 요렇게 있어가지고 이제 얘도 이제 가세잖아요. 근데 제가 이거 인장력만 받는다고 했잖아요. 그러면 인장력을 받을 때 어떻게 가냐? 이렇게 힘이 오면은 이 힘이 바로 요로 들어가지 못합니다. 그죠? 왜냐하면 얘가 압축력을 못 받아내기 때문에. 그러면 얘는 이제 요 뒤까지 가야죠. 이렇게 쭉 갑니다. 요 뒤까지 요까지 가는 거죠. 그래서 여기에서 인장력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도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것이죠. 이렇게 이제 힘을 전달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기서 강조한 거는 그겁니다. 힘의 전달 경로를 잘 보자. 그래서 어떤 부재가 어떤 힘을 받는지 살펴보자. 그런데 그 수평 하중 전달에서는 가세로 바로 직접 그 힘이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. 특히나 뭐 1층, 2층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한국에는 내진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. 그러면 뭐 높은 빌딩이나 어떤 큰 건물의 경우에 고의로 그 소성 힌지를 그 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. 그렇지만 뭐 2층짜리, 3층짜리 건물 같은 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. 물론 건물이 짧아서 그 낮아서 그 뭐죠? 프리퀀시가 이거 뭐라고 하죠? 하여튼 그 흔들림이 짧습니다. 그죠? 그래서 그 내진에 의한 영향력도 크긴 하지만,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전체 그 질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 지진 하중도 웬만하면 다 받아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작은 건물 같은 경우는 굳이 무슨 이렇게 소성 힌지 부분을 미리 주고 막 그렇게는 안 해도 될 거예요, 아마.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단력으로 인해서 강구조에 생기는 소성 힌지 요거는까지는 안 해도 될 거예요, 아마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뭘지 아시겠죠, 그죠? 여기에 지금 그 가세를 주셨는데 이 가세를 갖다가 이제 제 생각에는 이렇게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이렇게 주고요. 그리고 이 부분도 지금 수평하중 그 시스템의 한 부분인 것 같은데, 요 밑은 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, 그죠? 요 케이스도 만약에 요 밑에 이렇게 하든지, 아니면은 얘도 그 이렇게 아예 이렇게 X자로 하든지 뭐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여기에 생기는 전단력이 없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. 여기 보시면 이제 전단력이도, 그러니까 이 전단력이 어떻게 생겼냐면 볼까요? 한번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? 예. 이쪽에서 이제 힘이 오는 거예요. 이 방향으로. 그래서 이 방향으로 오는 힘이 요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.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.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죠. 여기서도 보실 수가 있는 게, 특히나 얘가 지금 전단력이 이쪽 방향으로 오면 올수록 커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. 그죠?
여기는 이제 작아지고, 그래서 이제 힘은 얘 밑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이쪽으로 이제 가세로 들어가고 싶은데 그 가는 길이 기둥밖에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요거가 반대편에서도 제가 보니까 보이더라고요. 반대편에서도 보이는데 이쪽에도 보이시죠, 그죠? 이쪽에도 보시면은 그 이렇게 큰 전단력이 작용함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아마 제 생각에 요 밑에 요 가세가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에도 기둥에 전단력이 이렇게 크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. 아니면 기둥이 있고 그 밑에 또다시 가세가 있던지. 근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가세를 그 맞춰줌으로써 그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리고 만약에 요 방향에서 힘이 왔다. 그럼 똑같이 여기에 힘이 큰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. 이렇게 아마 지금 생기는 전단력의 그런 큰 값은 줄여줄 수가 있을 겁니다. 그러면 이제 두 번째가 있는데, 이제 우리가 이거 A 부분을 봤었고 방금, 그죠? A 부분을 봤죠. 그리고 이제 B 부분을 봐야 되는데, 제 생각에 제가 이제 이걸 뭐 정확한 건물의 상황을 잘 모르니까 뭐 2층만 보고 말씀을 드리자면, 제 생각에 이렇게 따로 떼서 설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A는 A만으로 그 충분히 자기가 수평 하중 전달이 되도록, 그리고 B도 B만으로 수평 하중 전달이 되도록 설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제 제가 여기서 보이는 건 뭐냐면은, 여기에서는 이건 또 뭐 일단 말씀드려 볼게요. 이제 A는 이제 된 거죠, 그죠? B는 지금 어떤 형태를 보이고 있냐면은, 그 뭐죠? 저기를 봤을 때, 수평하중 전달 시스템을 봤을 때, 이제 얘가 이제 평면이라고 했을 때, 아까 어디만 했었죠? 얘만 한쪽만 지금 가세가 있거든요. 한쪽만 이렇게 가세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은 그 스테이블하다고 볼 수가 없죠. 만약에 이렇게 오면 힘을 얘만 이게 돕니다, 그죠? 그래서 불안정한 시스템인데,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크게 보면 그런 것이고, 근데 또 이렇게 반론을 또 할 수가 있어요. 어떻게 할 수 있냐면, 이제 얘가 만약에 모멘트 접합이면, 각각 연결되어 있는 게 모멘트 접합이면 사실 또 이렇게 큰 가세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. 왜냐하면 이 부분 B라는 부분이 또 작으니까. 그래서 힘이 그렇게 많이 작용을 하지 않아서 모멘트 접합의 강성으로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. 그렇지만 저 같으면 뭐 이제 제가 이걸 제대로 아는 지금 그 세세한 부분까지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, 뭐 저 같으면은 그래도 뭐 요쪽이나 요런 데, 아니면 뭐 요렇게 세 개, 최소 세 개는 그 가세를 주는 것도 그 공간이 허락한다면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면 이제 완전 스테이블한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죠.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은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, 아마. 이건 제가 뭐 그림을 안 주셔서 확인은 못하지만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, 아마. 여기에서 만약에 이거 되나요? 예, 여기에서 만약에 힘이 작용하게 되면 이 힘이 뭐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, 이쪽으로. 그러면 지금 이 부분, 이 면에는 그게 없어요. 그 가세나 뭐 이런 게. 그래서 아마 요런데 전단력이 또 클 수가 있을 겁니다, 아마 여기. 뭐 힘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. 그래서 한번 보시고,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렇게 가세를 주시고, 뭐 그렇지 않다면 그 모멘트 저항 연결로 보고 해석을 해도 강성이나, 그러니까 그 처짐이죠. 처짐이나 힘의 전달이 충분하다면 그렇게 또 해석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. 네, 이렇습니다. 자, 이렇게 한번 보셨죠? 요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. 그 수평 하중 전달해서 뭐 볼 때 힘의 전달이 어떻게 되고, 그 바닥을 타고 어디를 가서 뭐 이렇게 설명할 때 설명 들으면 뭐 다 이해하고 금방 될 것 같지만, 또 이렇게 실제에서 이런 그 실제 지어지는 건물들을 예로 이렇게 힘의 흐름을 보면 또 다르게 보이시는 게 있을 거예요. 자, 그러면 뭐 오늘은 여기서 마치는 것으로 하고요. 여기 그 메일 보내주신 분 그림과 이런 것들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, 지금 제가 조금 메일을 늦게 답장하는 그런 감이 있는데 시간상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. 그래도 만약에 이게 좀 시간이 있으면 이거 한번 적용해 보시고, 결과도 같이 여기 영상 보시는 분들과 나누면 서로 공부하고 배우고 좀 더 아는데
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예,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. 그리고 다른 분들도 질문 있거나 뭐 이런 케이스 있거나 뭐 그러면은 꺼리지 마시고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다른 분들과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컨텐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